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두꺼비 신랑, 약속의 소중함과 신분의 역설. 두꺼비 신랑 이야기는 한국의 전래동화로 두꺼비와 인간 처녀의 혼인을 통해 외모에 가려진 진정한 가치와 부모가 한 약속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분과 외형을 초월한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예쁜 딸을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집에는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살았는데 이 두꺼비는 항상 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부부는 이 두꺼비를 불길하게 여기지 않고 딸의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아무리 용한 의원을 찾아도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두꺼비가 갑자기 사람의 언어로 부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 병을 고칠 약초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약초를 구해 주인님의 병을 낫게 한다면 저와 따님을 혼인시켜 주십시오. 부부는 딸을 두꺼비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끔찍했지만 당장의 생명이 위태로웠기에 어쩔 수 없이 두꺼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맹세했습니다. 좋다. 네가 내 병을 낫게 한다면 약속을 지키겠다. 두꺼비는 약속대로 약초를 구해왔고 아버지는 그 약초를 먹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야 했지만 딸을 두꺼비에게 시집 보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딸 역시 두꺼비의 흉측한 모습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미루고 싶었지만 두꺼비는 매일 집으로 찾아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약속을 이행할 날이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결혼 소식에 모두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결혼식 날, 부부는 슬픔에 잠겨 딸을 두꺼비에게 보냈습니다. 두꺼비는 딸을 데리고 자신의 보금자리인 낡고 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두려움 속에서 두꺼비와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잠든 사이 두꺼비는 자신의 두꺼비 껍질을 벗어 던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젊은이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사실 욘광의 아들이었으며 어떤 저주를 받아 두꺼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잠에서 깨어나 눈앞에 아름다운 젊은 신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랑은 딸에게 모든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과의 혼인을 통해 저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공영에 처한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당신은 흉측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약속을 지키는 순종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젊은 신랑은 딸에게 두꺼비 껍질을 절대 태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껍질은 그가 용궁의 왕자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고 신랑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정직하게 노동하며 아내를 봉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딸의 부모님은 사위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딸은 부잣집의 딸처럼 호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딸의 집을 방문했다가 두꺼비의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껍질이 두꺼비의 흔적이라는 사실에 역겨움을 느꼈고 사위가 다시 두꺼비로 변할까 두려워 몰래 그 껍질을 아궁기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신랑은 두꺼비 껍질이 타는 냄새를 맡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저의 마지막 껍질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저는 용궁의 왕자이지만 껍질이 사라진 이상 이곳에 계속 머물면 당신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젊은 신랑은 슬픔 속에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다시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통곡했지만
부모님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알았기에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해 용궁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닷가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마침내 용궁에 도달하여 용광과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용광은 그녀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에 감동하여 그녀를 용궁의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두꺼비 신랑 이야기는 외모와 신분이라는 겉껍질을 벗겨냈을 때 진정한 사랑과 고귀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모의 약속은 생명을 담보로 하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신성한 가치임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2. 새 아들과 바늘. 옛날 어느 마을에 초록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느질 솜씨가 마을에서 제일이라는 어머니와 3명의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의 이름은 길상이었고 둘째는 기로, 막내는 길수였죠. 그리고 셋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성실하고 조용한 성품이었고 기로는 말이 많고 장난을 좋아했으며 길수는 무척이나 영리했지만 게으름을 피우기 일수였어요.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 아들의 옷을 손수 지어 입히며 말하곤 했죠. 이 실과 바늘은 사람의 마음을 꿰매는 거란다. 바느질은 단지 헝겊을 잇는 것이 아니지. 새 아들은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어머니가 그런 말들을 늘 조용히 반복하며 그들의 손에 바늘과 실을 쥐어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분이었지만 봄이 오지 못하고 겨울이 길어지자 기력이 급격히 쇠해지고 말았죠. 세 아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보살폈어요. 길상은 부엌을 도맡았고 기로는 약초를 찾아 산을 누볐으며 길수는 집안에서 어머니의 곁을 지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이 바늘 하나씩을 너희에게 물려주마. 각자에게 꼭 필요한 바늘이다. 그렇게 어머니는 세 아들에게 각각 다른 바늘을 건넸습니다. 길상에게는 튼튼한 황동 바늘을, 기로에게는 날렵한 은바늘을, 길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바늘을 주었어요. 이 바늘들은 너희 삶에서 큰 전환점을 맞게 해줄 것이야. 다만 바느질은 반드시 진심으로 해야 한다. 억지로 꿰매면 옷이 찢어지거든. 그렇듯 억지로 사는 삶도 결국은 찢어지기 마련이야. 그렇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른 세 아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길상은 바늘을 지니고 도시에 들어가 옷을 지어 파는 일을 시작했죠. 황동 바늘은 부러지지 않고 거친 천도 척척 꿰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옷은 튼튼하다고 소문이 났고 곧 그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옷장이가 되었어요. 한편 기로는 은바늘을 가지고 떠돌며 장터마다 옷을 고쳐주는 일을 했죠. 날렵한 바늘은 가벼운 손짓만으로도 찢어진 천을 매끄럽게 이어주었고 그의 입담과 재치로 많은 손님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터 사람들은 그를 은손이라 부르며 따랐어요. 마지막으로 길수는 투명한 바늘을 들고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바늘이 보이지 않으니 무엇을 꿰매는지 알 수 없었고 그는 급기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바늘을 왜 내게 주신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던 중 길수는 어느 날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죠. 소녀는 찢어진 마음을 가진 듯 늘 슬퍼 보였고 입고 있는 옷자락은 너덜너덜했습니다. 길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소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내가 너의 옷을 꿰매줄까? 그러자 소녀는 놀란 눈으로 길수를 쳐다보았죠. 그 누구도 자신을 신경 써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길수는 조심스럽게 투명한 바늘을 꺼내 들고 천천히 그녀의 옷을 꿰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늘이 지나간 자리는 상처난 천이 봉합되고 그 천을 따라 소녀의 눈에서도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길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바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꿰매는 바늘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그 후로 길거리를 다니며 말없이 사람들의 찢어진 옷과 마음을 꿰매는 일을 시작했어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을 거친 이들은 하나같이 상처가 아물고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세 아들은 다시 초록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많은 것을 겪은 뒤였어요. 길상은 커다란 작업장을 차린 옷장이가 되었고 기로는 여러 장터를 떠도는 인기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길수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무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돌아온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초록 마을 오래된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어머니의 혼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세 아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너희는 이제 진짜 바느질꾼이 되었구나. 세 아들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초록 마을에는 바느질이란 단순히 천을 잇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꿰매는 일이라는 말이 퍼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실과 바늘을 쥐며 말했죠. 이건 우리 마을의 바늘이야. 마음을 꿰매는 바늘이지. 그렇게 초록 마을은 새 아들의 사랑과 어머니의 지혜로 오랫동안 따뜻한 마을로 남았답니다. 이야기 3. 잃어버린 방울. 옛날 옛적. 조선의 한 산골 마을에 연실이라는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실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연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연실아, 우리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처럼 살아야 한단다. 어진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부르니까. 연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마을에 일손이 부족한 집이 있으면 스스로 도와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초를 캐다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연실을 두고 산의 방울이라 불렀죠. 그 이유는 연실이 웃을 때마다 고운 방울 소리처럼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실은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뒷산 가을 너머의 도령댁에 약초를 전해주러 갔어요. 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실은 우연히 계곡 옆에 있는 작은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위에 새겨진 문양이 이상하게도 사람 얼굴처럼 보였고 그 입처럼 생긴 틈에서 아주 희미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이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는 걸까? 연실이 가까이로 다가가자 갑자기 땅이 울리듯 흔들리더니 동굴 입구가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안에서는 따스한 빛이 흘러나왔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황금빛 방울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아니, 이건 진짜 방울이잖아. 연실이 손을 내미자 방울이 스르륵 날아올라 연실의 손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방울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죠. 3가지 물의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복이 따르니 마음의 맑음을 잃지 말거라. 그러더니 순간 방울은 사라지고 연실은 다시 평범한 산속에 서 있었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방울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실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는 하늘에서 3개의 강줄기가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는 붉은 빛을 띠고 하나는 검은 빛을 또 하나는 투명한 빛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개의 물줄기는 시련의 상징이니 붉은 물은 분노, 검은 물은 두려움, 투명한 물은 진심을 시험하리라. 그것들을 모두 건너야 네가 잃은 방울을 되찾게 될 것이야. 연실은 아침에 일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방울이라니.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열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마을 의원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연실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약초를 캐러 뒷산을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예전 같지 않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커다란 나무문이 서 있었죠. 연실이 그 문을 밀자 곧 넓은 황무지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붉게 타오르는 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꿈속에서 말했던 그 분노라는 걸까?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연실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차가운 비난뿐이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저주받았어. 어머니 병도 내 탓이야. 연실은 그 말을 듣자 괴로웠습니다. 속이 뒤집힐 듯한 억울함과 슬픔이 밀려왔지만 연실은 스스로에게 위로했어요. 아니야, 저 말은 사실이 아니야. 이건 시험일 뿐이야. 그렇게 연실이 마음을 다잡자 붉은 물은 천천히 맑아지더니 연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실은 조심스레 그 물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검은 안개 속의 강이었죠. 바로 두려움의 강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물 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었죠. 어머니, 연실은 달려들 듯 뛰어들었지만 물은 너무도 차갑고 깊었어요. 연실은 두려움에 몸이 굳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방울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눈앞의 환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거라. 연실은 숨을 다시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어머니가 아니야. 진짜 어머니는 날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게야. 그 말과 함께 물은 다시 고요해졌고 어머니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연실은 다시 길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강은 아무런 빛도 없었죠. 그것은 투명한 진심의 강이었어요. 물은 너무도 맑고 고요해서 물살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실의 앞에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 아이는 연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기만 했니? 사실 많이 슬프고 외로웠잖아.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잖아. 연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나는 많이 외로웠어. 아버지가 너무도 그립고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사는 게 너무도 힘들었지.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기만 했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곁에 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고 외롭지 않아. 그 순간 투명한 강 위에 환한 빛이 비추었고 강물 위로 단단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연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렇게 강을 모두 건너자 연실 앞에 다시 그 바위 동굴이 나타났죠. 그 안에는 처음 봤던 황금방울이 다시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마음의 진실함이 이 길을 열었구나. 방울은 네가 잊고 살았던 용기, 진심, 사랑의 상징이다. 이제 그것을 찾았으니 너의 삶도 되찾을 것이야. 그렇게 방울은 연실의 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실은 그렇게 방울을 들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어머니의 눈동자는 맑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연실아,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꿈을 꾸었단다. 네가 아주 먼 길을 다녀온 것 같은 꿈이었단다. 연실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잃어버린 방울이 없는지 돌아보며 서로를 진실되게 아껴주며 살았답니다. 이야기 다. 옹고집전. 진정한 자아와 물질의 허상. 옹고집전은 한국의 고전소설로 극도의 인색함과 탐욕에 빠진 주인공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인간적인 도덕성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해학적으로 그린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만큼 인색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이름 옹고집처럼 그는 고집불통이었고 남의 말은 들을 줄 몰랐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와 아내에게도 매정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쌀 한 톨도 베풀지 않았고 심지어 노모에게도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불효자였습니다. 옹고집의 인색함과 불효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옹고집의 악행의 치를 떨었지만 그의 재력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옹고집의 악행을 보다 못한 어느 도승다오생이 있었습니다. 이 도승은 옹고집에게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옹고집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승은 옹고집에게 시주를 요청하며 그의 악행을 지적했지만 옹고집은 도승을 모욕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도승은 옹고집의 구제불능한 탐욕을 깨닫고 옹고집에게 가장 큰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승은 짚을 이용하여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을 만들었습니다. 도승은 짚으로 만든 가짜 옹고집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었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들어갔고 진짜 옹고집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보다 훨씬 친절하고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는 옹고집의 노모에게는 따뜻한 밥과 옷을 제공했고 아내에게는 자상하게 대했으며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진짜 옹고집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집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가짜 옹고집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뻔뻔한 놈, 네가 감히 누군데 내 행세를 하느냐? 내가 진짜 옹고집이다. 가짜 옹고집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집의 주인 옹고집이다. 너는 어디서 온 거지 같은 놈이냐? 두 옹고집은 서로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아까지 회부되었습니다. 원님은 두 옹고집이 너무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고심 끝에 옹고집의 아내와 노모에게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와 노모 모두 가짜 옹고집을 진짜 옹고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베풀었지만 진짜 옹고집은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은 불효막심했지만 이 사내는 나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 사내가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진짜 옹고집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산과 집, 가족까지 모두 가짜 옹고집에게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거지 신세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자신이 과거에 무시했던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인색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옹고집은 자신의 불효와 악행을 참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옹고집은 도승을 다시 만났습니다. 옹고집은 도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참회를 고백했습니다. 도승은 옹고집의 진심 어린 변화를 확인하고 만족했습니다. 도승은 옹고집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옹고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짜 옹고집은 집 인형으로 변해 있었고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옹고집은 자신의 모든 것이 마법으로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진짜 옹고집은 과거의 인색한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고 노모를 극진히 모셨으며 정직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옹고집전은 진정한 자아는 물질적인 소유나 외형이 아닌 도덕적인 삶과 사랑을 베푸는 마음속에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5. 구미호와 꼬리 9개, 영혼의 무게와 인간의 탐욕. 구미호와 꼬리 9개의 이야기는 기존에 다루었던 구미호 이야기와는 다른
구미호가 9개의 꼬리를 얻는 과정과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한국의 민담입니다. 이는 꼬리 9개의 상징성과 인간의 욕망을 대비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여우가 인간이 되기 위해 1000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아직 꼬리가 1개였지만 지혜가 뛰어났고 인간이 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가 인간이 되는 과정에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순수한 기운을 얻기 위해 매일 밤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100년 수행할 때마다 꼬리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여우가 꼬리가 9개가 되는 순간 그녀는 완전한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9개가 되는 순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세상에서 꼬리가 9개 달린 채 살면서도 그 꼬리를 보고도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고 여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꼬리가 9개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9개의 꼬리가 너무나 눈에 띄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인간 마을로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감탄했지만 그녀의 꼬리를 보고 모두 도망치거나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포수 사냥꾼과 여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포수는 꼬리 9개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우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슬픈 눈빛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포수는 여우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그녀의 꼬리는 그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포수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하여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우는 포수에게 자신이 인간이 되기 위한 마지막 수행 중이며 자신의 꼬리가 9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포수가 요괴와 함께 산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탐욕스러운 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여우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여우의 9개의 꼬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꼬리를 가지면 자신이 세상의 모든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자는 포수에게 접근하여 여우의 꼬리를 잘라 자신에게 팔라고 유혹했습니다. 포수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부자는 포수가 거절하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용병들을 고용하여 여우를 납치했고 그녀의 9개의 꼬리를 모두 잘라내려 했습니다. 여우는 포수가 자신을 위해 싸워줄 것을 믿었지만 포수는 비록 용감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수많은 용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절망에 빠졌고 그녀의 9개의 꼬리가 잘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여우는 자신이 인간이 되기 위한 수행을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9꼬리를 희생하는 대신 자신의 모든 수행 능력을 사용하여 마지막 마법을 발휘했습니다. 여우의 마법은 부자와 용병들을 모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게 되었고 여우는 포수와 함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을 사용한 대가로 여우는 다시 꼬리 1개짜리 여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은 것입니다. 포수는 여우가 다시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포수는 여우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여우가 다시 수행을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여우는 인간이 되기 위한 수행이 아닌 포수와의 사랑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이 순수한 사랑을 방해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영원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6. 효녀 심청의 진짜 이야기. 아버지의 눈을 위한 공양미. 300석의 의미. 심청전은 앞서 다루었으나 이 이야기는 공양미 300석을 둘러싼 신봉사와 효녀 심청의 심리적 갈등과
그 진정한 의미에 초점을 맞춘 한국 고전의 심화된 해석입니다. 효녀 심청의 이야기는 심청이 아버지 심봉사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숭고한 희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심봉사가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몽은사의 스님에게 약속했던 공양미 300석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심봉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눈을 뜰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300석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덜컥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현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의 절망은 딸 심청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가 겪는 절망과 앞을 볼 수 없다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녀에게 300석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아버지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심청은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심청이 인당수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팔아 300석을 구했을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인당수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심청은 아버지가 공양미를 절에 바치고 눈을 뜰 희망을 간직한 채 자신은 조용히 희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심청의 효심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봉사가 딸의 희생을 알게 되고 통곡했을 때 그의 슬픔은 단순히 딸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한 헛된 욕망이 딸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봉사는 딸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보다 딸의 존재가 세상의 모든 빛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심봉사는 자신의 눈이 뜨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을 잃은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300석의 공양미는 절에 바쳐졌지만 심봉사는 눈이 뜨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공양미가 아니라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깨달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청이 황후가 되어 아버지 심봉사를 다시 만나는 맹인잔치에서 심봉사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눈을 떴습니다. 이 기적은 공양미 때문이 아니라 심봉사가 딸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던 진정한 효심과 순수한 사랑의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심봉사의 눈이 뜨인 순간은 그가 물질적인 탐욕과 헛된 희망에서 벗어나 딸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심청의 이야기는 결국 공양미 300석이라는 물질적 대가가 아닌 가족 간의 숭고한 사랑과 그 깨달음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기적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야기 7.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신분을 뛰어넘은 믿음의 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고구려 시대의 설화로 바보로 알려졌던 온달이 평강공주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혜로운 도움을 통해 위대한 장군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 이야기는 신분과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힘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구려 평원왕 시대에 평강공주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어렸을 때 너무 자주 울어서 평원왕은 농담처럼 네가 또 울면 너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온달은 실제로 마을에서 바보 온달이라고 불리는 가난하고 어리숙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하는 일마다 실수가 많아 모두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온달은 늙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강공주가 성인이 되었고 평원왕은 공주를 고귀한 귀족 가문의 남자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평강공주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농담을 운명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말씀은 천금과 같다. 아버지는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평원왕은 분노하여 공주를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평강공주는 궁궐에서 나올 때 자신이 가진 모든 폐물을 가지고 나와 온달을 찾아갔습니다. 공주는 온달의 초라한 오두막에서 그를 만났고 자신이 그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온달과 그의 어머니는 공주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고백에 놀랐습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공주가 자신들을 조롱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공주의 진심을 알고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온달이 비록 어리숙하지만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공주는 온달에게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좋은 말과 무기를 사주었고 그에게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평강공주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온달의 순수한 노력 덕분에 온달은 놀랍게도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뛰어난 무사로 성장했습니다. 때마침 고구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달은 자신의 뛰어난 무예를 보여주기 위해 전쟁에 자원했습니다. 온달은 평강공주가 선물한 말과 무기를 가지고 전장에 나섰고 그의 용맹함은 적군을 압도했습니다. 온달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고구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평원왕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의 이름을 듣고 그가 바보 온달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온달을 궁궐로 불러들여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딸 평강공주와 정식으로 혼인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온달은 이후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삶은 신분과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과 믿음을 통해 한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크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나중에 온달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온달의 시신은 관에 담겨 운구되었는데 관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주어 관을 옮기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강공주가 관으로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관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저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부디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그제야 관은 땅에서 떨어져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사회적 편견과 겉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이 한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영원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8. 장기전, 가부장적 권위와 여성의 지혜. 장기전은 조선시대의 의인화된 동물 우화소설로 수탈긴 장기의 어리석은 가부장적 권위와 까투리 암탉의 현실적인 지혜를 대비시키며 남성 중심 사회의 문제점과 여성의 현명함을 풍자적으로 드러냅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 장기꿩, 수컷과 까투리꿩, 암컷, 그리고 수많은 새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기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늠름했지만 성격이 매우 고집세고 아집이 강했으며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 가부장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반면 까투리는 소박하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매우 현명하고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숲속에 먹을 것이 바닥나 꿩 가족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장기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눈 덮인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장기는 눈 위에 떨어진 붉은 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콩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장기에게는 귀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장기는 이 콩을 보자마자 쪼아 먹으려 했습니다. 까투리는 장기가 콩을 쪼아 먹으려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까투리는 장기에게 다가가 간절히 만류했습니다. 여보, 잠시 멈추세요. 눈 위에 홀로 떨어진 콩은 분명 사람이 놓아둔 덫일 수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덫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제발 그 콩을 쪼아 먹지 마세요. 까투리는 장기에게 눈 위에 흩어진 다른 곡식들이나 위험하지 않은 먹이를 찾자고 설득했습니다. 까투리의 지혜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여보! 당신은 암탉일 뿐입니다. 어찌 가장인 나의 판단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오. 이 콩이 덧칠 리가 없소. 콩은 콩일 뿐이오. 만약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것이오. 당신은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조용히 기다리시오. 장기는 자신의 굶주림과 자존심, 그리고 아내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콩을 쪼아 먹으려 했습니다. 까투리는 마지막으로 장기에게 눈물로 매달렸지만 장기는 끝내 콩을 향해 불의를 내리찍었습니다. 장기가 콩을 쪼아 먹는 순간 그는 콩 밑에 숨겨져 있던 덫의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덫은 순식간에 장기의 발목을 옥죄었고 장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기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내의 지혜를 무시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장기는 덫에 걸려 죽게 될 운명임을 깨닫고 아내와 새끼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기는 까투리에게 자신의 불찰을 사과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당신의 지혜를 무시한 대가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정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부디 나를 잊고 새끼들을 잘 키워주시오. 장기는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까투리는 장기의 죽음에 슬퍼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젖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장기가 남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이전보다 더 현명하고 강인하게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까투리는 이후 새끼들을 잘 보살폈고 새끼들은 어머니의 지혜와 가르침 덕분에 숲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까투리는 꿩 가족의 진정한 생존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기전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형식적인 권위와 자존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리더십은 힘이나 권위가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여성의 지혜에 있음을 풍자적으로 강조하는 소설입니다. 이야기 9. 만석군이 된 사나이. 옛날 경기도 여주 지방에 허씨성을 가진 착하고 어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집안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허씨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선비의 학업을 열심히 닦게 하고 자신은 친지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가면서 그 공부하는 자식들을 겨우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씨 내외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와준 덕분에 3년상을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인 허공이 형과 아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지 않은 것은 모두 부모님이 마을 이웃의 인심을 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3년상을 다 치렀으니 부모님 덕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지금처럼 살림이 어렵다가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오. 그러니 각자 살아갈 방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자 형과 막내 동생이 함께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하던 대로 글 공부를 업으로 여기면서 계속하는 것 말고는 뭐 새로운 방도가 있겠습니까? 형님, 맞다. 우리에게는 글 공부밖에 없을 듯하다. 형과 아우의 말을 듣고 허공이 다시 말을 건넸죠. 다들 뜻이 그러하다면 내 뭐라고 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 셋 모두가 글 공부에만 매달렸다가는 굶주림과 추위에 죽고 말 것이 틀림이 없소이다. 그래서 나는 우선 10년을 기한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아온 집안을 구해볼 생각이오. 오늘부터 형님과 아우는 살림은 손 놓으시고 절에 가서 글 공부하며 승려들에게 얻어먹고 사시오. 그리고 형수님과 재수씨는 한동안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군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고는 보리밭 3마지기와 집터와 어린 여종 1명뿐이니 임시로 제가 빌려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 내외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허공은 아내의 장신구를 팔아 6냥 정도 되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때는 마침 목화가 풍년이라 허공은 미역을 사서 등에 지고 다니며
부모가 평소에 왕래하던 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역을 꺼내놓았어요. 그러고는 체면불구하고 무명으로 바꿔주기를 요청했죠. 그러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옛정을 생각해서 그 가난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넉넉히 도움을 주었어요. 그렇게 바꾼 무명을 모아놓고 보니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을 모두 다해서 수백 필은 넉넉히 되었죠. 허공은 이 무명으로 영동 지방의 귀리 100섬을 사서 10년 동안 귀리죽만 먹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 있는 여종에게는 죽 한 그릇을 다 주고 허공 부부는 죽 한 그릇을 반씩 나누어 먹고 살았죠. 그런 허공이 어느 날 여종에게 말했어요. 굶주림이 참기가 어렵거든.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그러자 여종이 울면서 말했죠. 어르신께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으시는데 어찌 제가 굶주림이 싫다고 해서 상전을 버리겠사옵니까? 허공은 마침내 선비의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적삼 하나와 잠방이 하나로 겨우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길쌈을 돕기도 하고 자리를 엮어 만들기도 하고 도롱이를 엮기도 하면서 부지런히 세월을 보냈어요. 친지 중에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울타리밖에 안 쳐두고 자기는 방에 앉아 멀리서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꾸짖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공은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일만 하였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길쌈으로 만든 돈이 벌써 수백 냥이나 모였죠. 그리고 마침 집 앞에 서울 사람이 매물로 내어놓은 논 10마지기와 밭이 있었습니다. 허공은 그 논밭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서 경작을 시키려 생각했지만 품삯이들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일해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직접 소를 사가지고 논밭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농부를 모셔와 후하게 대접하고 둑 위에 앉혀놓고 농사일을 배워나갔어요. 허공은 기름진 땅을 위해 논밭을 반드시 10번은 갈았고 땅을 매우 깊게 파서 흙을 일으켜 다른 농부들의 일과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한편 밭에는 담배를 심으려고 재를 두둑하게 덮은 뒤 흙 위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을 뚫어놓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다 혹시 가뭄을 만나 담배 모종이 자라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기다란 고랑을 만들고 담배 모판 위에 씨앗을 뿌린 뒤에 물을 자주 봐주었어요. 그리고 충실하게 자란 모종을 골라 비가 올 때 맞추어 즉시 옮겨 심었죠. 그러자 마침 큰 가뭄이 들어 다른 곳의 담배 모종들은 다 죽어버렸지만 허공이 심은 것은 유독 잘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배 잎이 파초처럼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리하여 담배 진액이 나오기도 전에 이웃 담배 상인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서로 사가겠다고 200냥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들인 논 10마지기에서 나온 곡식 또한 100섬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하다 해서 집의 재산이 달마다 곱절이 되고 해마다 5곱으로 늘어나 재산이 날로 불어 5엔 6년이 채 되지도 않아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허공이 소유한 논밭이 큰 길가로 쭉 이어져 히슬리안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허공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방에서 소장농들이 매일 술과 안주와 기름진 고기를 가져와 선물로 주니 밥상 위에는 좋은 음식이 언제나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공은 끼니마다 먹는 귀리죽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산사에 있는 형과 아우가 허공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느 날 산에서 내려와 허공의 집을 찾았죠. 허공 내외는 형과 아우를 반갑게 맞이하고 이웃에게서 선물로 받은 술과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허공 안에는 밥 3그릇을 차려내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집으로 돌아온 아주버니와 시동생에게 그대로 귀리죽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허공이 밥상을 보고는 버럭 성을 낸 거예요.
아니, 밥 한 그릇은 끓여서 죽 두 그릇으로 가지고 오시오. 그 말을 듣고 형이 노하며 꾸짖었어요. 너는 창고의 쌀이 몇천 섬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의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8년 만에 만난 형제에게 이미 차린 밥을 물리고 다시 죽 한 그릇을 올리게 하다니 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고 하겠느냐. 그러자 허공이 말하였어요. 형님, 제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그 기한이 다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형님이 아무리 화를 내신다 해도 제 뜻은 꺾지 못할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형과 아우는 노여움을 품고 산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듬해 형과 아우는 생원과 진사를 뽑는 사마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공은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형과 아우를 고향집으로 초대해 광대들을 잔뜩 불러놓고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허공은 광대들을 불러 말했죠. 우리 형님과 아우가 집도 없이 산사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일을 너희들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오늘 다시 산으로 들어가 글을 읽어야 하니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 오늘부로 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라. 그러고는 각각 100냥을 주어 돌려보내고 형과 아우에게는 다시 산사로 돌아가 덱과 공부를 하도록 시켰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기약한 10년을 다 채우고 나니 허공은 엄연한 만석금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공은 틈틈이 몸소 시장에 가서 명주며 모시며 비다니며 화려한 옷을 지을 옷감을 사다가 동네 가난한 안악들에게 바느질 값을 지불하고 삭바느질을 줘서 의복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옷이 모두 몇 벌이나 되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이윽고 섣달 20하룻날이 되자 허공은 산사에 있는 형과 아우에게 대략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제가 10년 동안 살림을 늘려보겠다는 기한을 다 마쳤습니다. 이미 마련한 재산이 우리 3형제가 평생 먹고 입어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풍족합니다. 오늘부터 변변치 않은 음식 먹는 일은 그만두시고 온 가족이 모여 행복을 이루며 함께 삽시다. 허공은 화려한 안장을 얹은 준말을 함께 보내 두 형제를 맞이해 왔어요. 형수와 제수에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맞이해 형과 아우, 형수와 제수가 집으로 도착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화려한 옷들을 형과 아우 내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고는 하인에게 분부를 내려 말 3마리를 준비하게 하고는 형과 아우에게 말했죠. 여기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따로 갈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3형제가 고삐를 나란히 하여 고개를 하나 넘어가니 산속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3채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긴 사랑채가 가로놓여 있고 그 앞에는 긴 행랑이 있었죠. 마구간에는 준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3형제를 반갑게 맞이했죠. 형과 아우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여기가 대체 어디냐? 그러자 허공이 대답했죠. 여기는 우리 3형제가 여생을 보낼 곳이지요. 그러더니 말을 덧붙였어요. 재산 분배는 누구도 더하고 덜함이 없이 3형제가 똑같이 나누어야 합당합니다. 다만 제처는 거의 죽을 고생을 하며 우리가 사는 곳을 마련했지요. 그러니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조금 떼어주겠습니다. 그러고는 허공의 아내에게 밭대기 조금 떼어주고 그 나머지는 형과 아우와 똑같이 셋으로 나누었어요. 형과 아우는 10년 동안 고생을 하며 재산을 불려온 허공을 오해한 것이 너무도 미안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던 중 어느 한밤중에 허공이 문득 일어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형은 자다가 깜짝 놀라 허공에게 뛰쳐갔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통곡을 하느냐. 그러자 허공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당초 기대하신 것은 과거 급제여 벼슬입니다. 형님과 아우는 비록 작은 벼슬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뜻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못난 저는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공부를 내팽개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글 공부를 시작하려 해도 이미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차라리 활쏘기를 해서 무과에 급제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하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은 후 허공은 날이면 날마다 활쏘기 연습을 하였어요. 그 결과 3년 만에 무과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허공이 빼어난 무장이라고 칭송했죠. 그렇게 해서 허공은 안암 군수로 임명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임지로 떠나려는 날, 허공의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허공의 마음은 갈기갈기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미 부모님을 여인 처지라. 부모님을 본경하는 일은 애당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벼슬을 해서 내 아내를 명예롭게 할 생각이었거늘 이제 이렇게 혼자가 되고 말았으니 이 벼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허공은 부임하지 않고 집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답니다. 이야기 견우의 눈물 7월 7석에 얽힌 별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앞서 한 번 다루어졌으므로 다른 이야기로 대체합니다. 요청에 따른 중복 방지. 대체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생명의 빛과 선행의 보답.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담으로 생명의 은혜를 입은 까치가 위험에 처한 은인을 구원하여 보답하는 과정을 통해 동물의 의리와 인간의 선행이 시대를 초월하여 보답받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느티나무 위에는 까치 둥지가 있었는데 둥지 안에 새끼 까치들이 쉴 새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자세히 살펴보니 둥지 주변에는 거대한 독사 한 마리가 ጧ리를 틀고 둥지 속의 새끼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새끼 까치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독사의 무서운 모습에 잠시 망설였지만 어린 생명들이 위협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가진 활과 화살을 꺼내 독사를 향해 조준했습니다. 선비의 활솜씨는 뛰어났고 화살은 독사의 머리를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독사는 독액을 뿜으며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고 새끼 까치들은 무사히 구원받았습니다. 새끼 까치들은 선비에게 고맙다는 듯이 지적이었고 선비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낯선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선비를 보고 경계했지만 한 늙은 노파가 선비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노파는 선비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선비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갑자기 노파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이전의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내며 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노파는 사실 선비가 낮에 죽였던 독사의 아내였습니다. 이 독사는 천년 묵은 욕의 독사였고 욕의 독사는 남편의 복수를 위해 선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욕의 독사는 선비에게 네가 감히 나의 남편을 죽였으니 나도 너의 심장을 취하여 복수하겠다 라고 읊조렸습니다. 선비는 잠에서 깨어나 독사의 끔찍한 모습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선비는 독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독사는 단호했습니다. 독사는 선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말했습니다. 줬다. 밤하늘의 종소리가 3번 울릴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만약 종소리가 3번 울리지 않는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선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종소리가 울릴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사는 선비를 묶어두고 밤하늘의 종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선비가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땡, 땡, 땡 하고 3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사는 깜짝 놀랐고 신과의 약속 때문에 선비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사는 분노하며 선비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목숨을 건진 기적에 감사하며 아침이 되자 노파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종소리가 울린 곳을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근처에는 종이 있는 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의아해하며 종소리가 들린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도착한 선비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선비가 낮에 구해주었던 새끼 까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는 어미 까치 한 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미 까치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알고 독사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종처럼 바위에 부딪혀 3번의 종소리를 낸 것입니다. 어미 까치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선비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선비는 까치 가족의 숭고한 의리와 희생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미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새끼 까치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준 후 길을 떠났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는 인간의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생명의 은혜를 입은 존재는 종족을 초월하여 그 빚을 갚으려 한다는 깊은 의리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며 모든 생명체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15. 금강산 이야기. 진정한 아름다움과 금강산의 탄생. 금강산 이야기는 한국의 명산 금강산에 얽힌 전설로 단순한 지리적 유래를 넘어 인간의 탐욕과 자연에 대한 숭고한 경외심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산을 탄생시켰는지를 설명하는 창조 신화입니다. 아주 먼 옛날 금강산 자리에 몹시 부유하고 아름다운 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산은 지상의 모든 보물, 즉 금, 은, 진주를 품고 있었으며 수많은 약초와 진귀한 나무들이 자라나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이 산의 아름다움과 보물에 대한 소문이 인간 세상에 퍼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산의 보물을 캐내고 진귀한 약초를 마구잡이로 채취했으며 산의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아름다웠던 산은 점차 황폐해지고 병들어갔습니다. 이 산에는 산의 신령이 살고 있었는데 신령은 인간의 탐욕이 산을 파괴하는 모습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신령은 인간의 탐욕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신령은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을 영원히 막고 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령은 산을 움직이는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산은 갑자기 진동하며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령은 산을 하늘 가까이 솟아오르게 하여 인간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두려 했습니다. 산이 솟아오르자 산 속에 있던 모든 보물은 깊은 땅 속으로 숨겨졌고 산의 표면은 날카로운 봉우리와 깎아지른 절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산의 모습은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봉구리들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고 바위들은 황금빛과 은빛을 발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금강산 쿰강산, 즉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령은 이 금강산에 4가지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봄에는 만물의 생기가 돋아나 금빛처럼 빛난다 하여 금강산 진강산이라 불렀고 여름에는 싱그러운 녹음이 깊다 하여 봉래산 펑라이산이라 불렀습니다. 가을에는 붉고 단풍이 든다 하여 풍악산 펑유해산이라 불렀고 겨울에는 흰 눈이 쌓여 신성함이 감돈다 하여 개골산 제9산이라 불렀습니다. 사계절 모두 다른 아름다움을 갖게 하여 인간들이 물질적인 보물 대신 그 변화하는 아름다움에 경외심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금강산의 탄생 이후 인간들은 더 이상 산에서 보물을 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의 험준함과 웅장한 아름다움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겸허히 낮추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금강산을 성스럽고 신비로운 영적인 산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파괴할 수 있지만 자연은 스스로를 지키고 인간에게 겸손과 경외심을 가르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숭배하고 보호해야 할 자연의 신성한 영역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한국의 창조 신화입니다. 이야기 실비, 효자지성이 하늘이 내리는 거. 효자지성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널리 퍼졌던 효행 설화 중 하나로 지극정성으로 아픈 어머니를 봉양하던 효자가 하늘의 감동을 받아 신비로운 인거를 얻게 되고 그 공로로 높은 벼슬에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효자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가난한 시골 마을에 지성이 찌최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지성이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어머니는 불행히도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지성이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온갖 약초를 구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어머니는 갑자기 귀한 생선인 싱싱한 인거를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철, 강물은 꽁꽁 얼어 있었고 인거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낡은 낚싯대를 들고 얼어붙은 강으로 향했습니다. 지성이는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하려 했지만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얼음 위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심을 아신다면 부디 이 얼음을 녹여 어머니가 원하시는 인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성이의 간절하고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지성이가 울고 있는 그 순간 강물 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얼음이 갑자기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따뜻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싱싱하고 커다란 잉거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성이는 눈앞에 벌어진 기적에 깜짝 놀랐지만 그는 잉거를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성이는 잉거를 정성껏 요리하여 어머니에게 대접했습니다. 어머니는 잉거를 드시고는 신기하게도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는 깨끗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기적을 만들었음을 알고 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의 왕은 지성이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를 궁궐로 불러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왕은 효를 국가의 근본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성이처럼 효심이 깊은 인재를 중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성이는 이후 왕을 보필하며 국가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면서도 백성들에게 효와 도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훌륭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효자지성의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지극한 효심은 자연의 이치와 하늘의 섭리마저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순수한 사랑과 정성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한국 전통 사회의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